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 우리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교수님 저 서울대학교 8위학번이시더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조국. 최근에 이 논란에 이진경 교수님이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 교수님이 또 참전을 하셨어요. 네, 예. 내가 좀 놀랐어요. 예. 조국 씨나 나경원 씨나 원희룡 씨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네. 뭐 알 이유도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이진경 교수는 제가 조금 많이 알아요. 아, 조금 많이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런데 개입할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철학에서부터 사회학, 문학, 요즘은 뭐 시학까지 예술까지 전방위적으로 공부를 하는 정말 걸출한 학자죠. 그런데 조국 그 상황이랄까 사태라 하나 뭐 해야 되나 뭐 사태도 아닌 거 사태를 만들었죠. 예. 네, 조국 문제를 현상이라고 하시죠. 조국 현상. 예. 조국 현상을 보면서 예. 그 원희룡 씨가 뭐라고 하니까 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우리 이진경 교수가 이런데 개입하지 않는데 네. 뭐 개입할 뭐 생각도 없을 테고. 네. 뭐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김시종 선생 시집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많이 얘기한 것들이 많은데 그 김시종 선생의 시집 지평선을 소개하면서 이진경 교수의 그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이라는 책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김 PD도 기억 안 나죠? 네. 아니 그 책에, 교수님 머릿속에 먼지가 좀 덮였을 뿐이지 한번 들은 거를 그대로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어딘가 다 저장돼 있을 거야. 그 무의식의 창고에 어딘가 아마 묻혀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최근에 좋은 책들 아주 많이 냅니다. 뭐 파격의 고전이라는 책도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도 그렇고. 최근에 예술의 휘말리다라는 책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제가 근데 이진경 선생 책을 잘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 책 소개가 좀 어려워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예. 조금 대중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진경 교수가 원희룡한테 정말 따끔하게 일침을 놨는데, 아마 정확한 언어일 겁니다. 우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허접하게 정치니 뭐니 놀던 그 원희룡이라는 친구가 조국을 옆에 두고 그 궁지에 몰리니까 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입니까? 개새끼지.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 감정이 실렸어요, 교수님. 그래요? 예. 저는 감정 별로 실리지 않은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원희룡 씨야말로 뭐 개혁 보수 뭐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흉내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칼침을 꽂은 사람이에요. 이 4.3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가 어디 이런 자리에 끼어듭니까? 어디 밥숟가락을 아무데나 얹으면 안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이진경 교수가 개입한 거 흥미로웠고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게 이진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이 센세이셔널리즘 뭐라고 그래요? 그 황색 저널리즘에 편승해서 이진경을 호명하는 게 더 우스웠습니다. 기자님들 제발 이진경이 누구인지 책 좀 읽어보시고 그 언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보시고 말씀 좀 하시라고. 정말 기레기 소리 좀 안 들으려면. 이게 이제 사실은 기자가 되려면은 뭐 이른바 이름 있는 학벌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단히 그 지성적이고 또 대단히 또 명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합니다. 네. 김 PD보다 제가 훨씬 잘할 겁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자들이 말이죠. 요즘에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또 기자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실망하면 기레기니 뭐니 비판을 하잖아요. 그나마 기대하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 기자들이 말이죠. 이게 분명히 명백한 사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걸 만약에 보도를 해서 바이라인에 자기 이름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부메랑을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기사를 안 씁니다. 비겁하죠. 네, 다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이름으로 냈다가 큰일 나겠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냥 이거 유보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뭐 데스크 핑계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진짜 기자라면요. 데스크가 만약에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표를 써서라도 나와서 독립 기자로서 자기가 보도하고자 하는 바를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을 걸고 자신의 어떤 그런 밥줄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기자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드물죠. 진짜 드물죠.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거의 드뭅니다. 예. 네. 제가 오래전에 이것도 뭐 기억의 창고에 아마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줄 아는데 네. 발자크가 쓴 기자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자에 대해서 아마 혹독하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기자들은 역사의식은 물론이고 진실을 판정할 수 있는 교양의 바탕 네. 그리고 인문학적 그 상식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런 자들 기능적으로 어찌 시험 봐서 기자가 됐다는 이유로 저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 기자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도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도 기자가 있고 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제가 아는 기자들도 있지만은 네. 저는 인문학적 그 베이스가 없는 기자는 기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인문학적 베이스를 하면 문학과 철학과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들 그리고 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공들 이걸 갖추지 못한 자는 기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기자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저렇게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자들이 기자랍시고 온갖 이 욕지기가 나는 그 언어들 토해내는 거 보면은 저는 기자들의 반지성적 그 행태들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네. 뭐 말이 길어졌는데 제발 이진경과 원희룡 얘기를 하려면은 이진경이란 사람이 어떤 책을 쓰고 어떤 고민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그걸 못 읽어요. 내가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전혀 읽지 못합니다. 이진경이 대학 시절 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투쟁을 했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 되게 천재적인 그 학자인데 네. 조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알 리가 없지. 판을 못 읽으니까. 이진경이 네. 누군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과 이진경은 그 어떤 깊이 있는 사상적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들이. 그걸 못 읽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황색 저널리즘이 편승하듯이 원희룡이 까는 소리가 나왔다. 요따위 아주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왜 흥분한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긴 한데 이런 모멘텀이랄까 계기로 해서 이진경이라는 그 한국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분 본명이 박태호네요. 맞습니다. 본명이 박태호고요. 네. 필명은 이진경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고요. 한국 그 지성사의 큰 줄기입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닿는 대로 철학과 kultur청소부부터 한 군 한 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이 이진경 교수한테 이게 뼈 때리는, 뼈 맞는 듯한 그런 일격을 당했네요. 예, 타골 합법이죠. 타골 합법. 예. 아마 원희룡식 꼼짝 못하고 깨갱했을 겁니다. 또 분수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았는데도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원희룡은 최소한 뭐 아픔을 느끼긴 했을 텐데 아마 많이 찔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사실은. 재밌네. 예, 본론 하지 말까?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그거 해주세요, 교수님. 예.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이 친일과 망각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연결된 얘기긴 한데 그 요즘 그 자유한국당, 자한당 행태들 보면서 깊은 고민하게 돼요. 결국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적 국면, 중요한 국면에서 49년 이 반민특위가 해체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싶기도 해요. 네. 그 낙선대 경제연구소의 패거리들을 비롯해서 온갖 그 이 폐악지들을 보면서 아, 역사에서 제대로 우리가 고비를 넘지 못한 게 이렇게 오랫동안 70년이 넘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구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극우파들보다 한국의 이 이른바 그 신극우. 아니, 이건 아마 세계사에서 한국의 극우 같은 극우는 없을 거예요. 그 이상한 변종 극우입니다. 예. 그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아주 요상한 그 극우 세력들인데. 근데 교수님, 그 변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요. 변태가 어떻습니까? 변태. 변태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아, 나 변태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선태하고 비슷해서. 그렇군요. 이 생각도 못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변종 정말 희한한 변종 극우입니다. 이 극우를 더 밉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 극우보다. 그리고 일본 극우는 가늠할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쟤들이 무슨 짓을 할지. 근데 여기는 전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극우 세력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주옥순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영훈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우연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경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김문성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뭐 어떤 기반도 없고 토대도 없는 이 우빨들인데 아, 이걸 읽는 게 아마 학자들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진짜. 예. 이거 잡히지가 않아요. 방법론적으로 포착할 수가 없어요. 이걸 괴물이라 그러죠. 아주 그물에 잡히지 않는 유령도 정말 괴물 같은 유령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친일 세력들을 제대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로 남는구나 싶어서 다시 뭐 8월이 갔지만 9월 접어들어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 그래서 오늘은 아마 김 PD도 잘 아실 텐데 그 뉴스타파에서 오래전에 이 친일과 망각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죠. 2015년에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에서 그 중심 기자가 김용진 그리고 박중석, 시민보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친일과 망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해요.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들어가며에 실려있는 문장부터 읽을 텐데요. 우리 역사 얘기할 때 늘 만약이란 말 쓰잖아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 뭐 그건 뭐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이란 말을 계속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의 만약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친일파가 청산됐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만약이 어디 있느냐. 실패한 건 실패한 것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다른 역사학자는 만약을 계속 상기해야 된다. 그래야 친일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의 팀들과 다르게 만약이라는 말을 계속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입니다. 계속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완성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평화 분위기를 타고 정말 평화체제로 가서 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등한 정말 강중국가라는 말 쓰잖아요. 중강국가, 강중국가라는 말 쓰는데 그런
뚜렷한 자주적인 국가로 간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 만약은 과거의 만약과 현재 미래의 만약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되는 운명과는 달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묻습니다. 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역사에 박근혜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도 대통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였겠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식민 잔재를 쓸어냈다면 일왕에게 혈서로 견마지로의 충성을 맹세해 일제의 괴뢰 만주국 장교복을 입었던 자가 해방 조국의 국군 장교로 장성으로 승승장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유럽의 전후 처리 사례로 비춰본다면 박정희의 경우 아무리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최하, 공직 추방과 국민권 박탈의 처분은 면하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감행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일도 삼선 개헌도 유신도 긴급조치도 11.6도 없었겠지요. 가정을 이어가다 보면 박정희 급사 후에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일당의 12.12 쿠데타도 광주 학살도 군부 독재 연장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6 사태 30여 년 뒤 아버지의 후광과 부실 부모 동정표에 힘입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일도 이 만약의 역사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네네. 프랑스가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엄정하게 숙청한 것처럼 우리도 일제 부역 언론을 청산했다면 지금 한국에서 발행부수 1, 2, 3위를 자랑하는 신문들이 존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이들이 만든 종편 채널을 만나는 일도 아울러 친일 반역자들이 해방 후 교육자로 변신하고 그 후손들이 소위 민족사학, 명문사학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해 교육계를 장악해버리는 현실도 현실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 현실이 됐죠. 예. 그러니까 배반과 치욕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를 지배해 왔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 만약이란 질문에 대해서 만약이란 말로 가정법에 이렇게 대답을 해왔는데 이 만약에 대한 가정법과 여기에는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던져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그 이영훈이라는 그 싸구려도 아니죠. 그구 친일파보다 더한 예. 그 사람이 조정래의 그 아리랑의 그 치열한 취재에 입각한 소설을 두고서 저렇게 막말을 터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김부겸 의원의 처남이라면서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이 김부겸 의원도 참 괴롭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하고 네.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교류도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이영훈 씨 동생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인데 맞아요. 이영훈과는 뭐 전혀 결이 다른 아주 훌륭한 네, 맞아요. 이 시국관과 역사 의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를 기획하고 있는 게 네. 오늘 읽는 책에서 예수와 한국인데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명저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이영훈이란 작자가 조정래 아리랑을 두고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게 강제징용 당해서 홋카이도 광산이나 이런 데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학살의 기억들이거든요. 사할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 다 역사 사실로 다 증명된 것들인데 뭐 사할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다 역사를 부정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단 말이죠. 네. 그런 자들이 다시는 이 말도 못 내뱉게 하도록 제도적인 부분부터 국민 정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해서 우리는 만약이란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만약이란 질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정말 많은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나? 어떡하죠? 오늘은 이 정도. 네. 말문만 떼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분이 길어져서 연속극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재밌어 하면은 이건 제가 이 책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우리 김무성 얘기, 그리고 그 이인호 씨 얘기, 그리고 우리 김창숙 그 선생 얘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친일과 만강 문제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인호 씨는 그래도 과거에 좀 바른 말 좀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는지, 이 망각한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혹독하게 되돌아오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한국 사회의 초 엘리트 중 엘리트죠. 이인호 교수 얘기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양반의 그 할아버지 조부인 이명세 얘기와 신산 김창숙 선생 얘기를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인호 교수는 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성 최초 뭐뭐 안에 다 따라붙는 사람입니다. 여성 처음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여성 최초로 여성 대사로 핀란드 대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러시아 대사로 활약하기도 했죠. 여성 최초로 모든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대학 이후에도 이인호 교수는 상당 부분 존경받는 학자였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러시아사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러시아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우리에게는 어떤 갈증을 풀어주는 셈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컨대 러시아 혁명과 인텔리겐차 같은 책들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밝힌 책은 우리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KBS 이사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죠. 조부 이명세의 친일 이력이 표면화하면서부터 참 이상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알았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네이버 캐스트라는 데서 보면은 역사는 연표를 외우는 게 아니다. 역사란 결국 사람 되는 걸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전이란 결국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강요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꺾어지면 지식인으로서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잔머리를 쓰려면 차라리 돈 버는 게 낫고 권력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조부, 할아버지 이명세의 명확한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아전인수 해석으로 뒤범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으면은 일제 때, 식민지 시대 때 중산층 치고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친일을 단죄하면 일제 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전쟁 범죄를 일본의 왕에게 물었을 때 총참회란 이름으로 이 전쟁 범죄를 물타기했었죠. 왕 한 사람에게 우리 천황이라고 불렀었죠.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인 전체에게 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문열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들고 나오는 예죠. 예. 식민지 시대 때 잘만한 사람들 치고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 아무도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 역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저 같으면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집안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영표 의원처럼 조부의 그 잘못들, 행적들을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표시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은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명세라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1883년에 태어나서 1918년 일제강점기 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에서 서기 겸 통역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몇 군데 법원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은행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은행에서 또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행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1939년이 중요하죠. 1938년 4월에 이 총동원령이 내려지거든요. 이제 전쟁 체제로 돌입하는 거죠. 39년 무렵에 유학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그 출세 루트에 빠삭했던 모양이에요. 이때 여기 유학이란 우리가 이 불교 유교할 때 유학을 얘기합니다. 이 유학계를 담그기 시작하더니 조선 유도연합회에 아주 요직에 올라요. 조선 유도연합회란 이 유도는 유교의 도를 선양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연합회란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일테면은 천황의 그 도를 밝히는데 애를 쓰고 그리고 천황의 도를 천명하고 국시를 존중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상임이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1944년에는 경학원 사성자리에 오르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일제가 성균관을 없애고 어용교육기관으로 만든 게 이 경학원인데 이 경학원의 사성이라는 아주 요직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친일로 나아가죠. 일제인 나팔수로 나아갑니다. 그 한 부분만 볼까요? 유도라는 그 잡지에 쓴 이 기고문의 일부입니다. 이 제목이 동아공영권, 유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아공영권으로 나아가는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유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 여기에서 이인호 씨의 그 할아버지 이명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황군은 인의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무적이다. 인자무적이라고 말한 선현의 격언이 현재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김 PD 인자무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이 인자무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게 노노인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이명세는 황군,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군대를 이끌어서 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무적이다.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동아의 해방을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천황의 군대가 가는 길, 일본 천황의 군대가 가는 길에 길이 이 영광만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천황이라고 명명하는 걸 두고서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천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부를 때, 일본 사람들의 화법을 이용할 때 천황이라고 씁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일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맹자에 나오는데 이 맹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 제국의 군대를 인자무적으로 이끌으면서 우리 유교를 존숭하는 조선 사람들이 천황폐하를 위해서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명세 씨의 이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1943년 1월에 축징병제 실시라는 한시를 써서 발표를 해요. 그 일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데 이 한시가 참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해마다
적벌하고 또 남정하다가, 그러니까 북쪽을 정벌하고 남쪽을 정벌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이제야 반도에 새로이 징병제 실시하네. 내외가 일체가 되어 은혜를 고루 입으니 앞뒤로 서로 호응하며 한 목소리로 의를 외치네. 집안에선 아들 난 것 중요하다는 걸 더욱 깨닫고 나라 위에 적과 싸워 죽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리. 우리들은 유감 없으나 바라는 것 있으니 하루빨리 전란 끝내고 승평의 시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이 글을 쓰고 시를 씁니다. 이랬으니 그 당시 선비로서 이 독립운동에 몸을 담고 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의 눈에 이런 자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심산 선생은 이 이명세 같은 무리에게 다음과 같은 준엄한 시를 써 경고를 합니다. 이 굶주린 개를 한탄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창숙 선생의 눈에 이명세 같은 인간들은 굶주린 개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비루한 짓을 다 하는 이 비누 먹은 개 같았던 것입니다. 이 심산 김창숙 선생 꼭 기억하십시오. 심산 선생은 이명세 같은 패거리들 일컬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잠깐 볼까요? 잔상스럽다. 줄인 개여. 무얼 하자고 꼬리를 흔드느냐. 먹고 나온 뼈다귀 던져준다 기뻐하지만 살이 찌면 반드시 때려서 죽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명세는 해방이 된 뒤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참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죠.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이명세는 과거의 친일 행위를 깨끗이 세탁하고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김창숙 선생은 이런 이명세 같은 친일 유학자들을 추방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승만과 결탁한 이명세 무리들에게 결국은 김창숙 선생이 추방당하고 맙니다. 어디나 이승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 유도의 사건을 일으켜서 김창숙을 비롯한 사람들 다 쫓아내는데 이때 바로 대활약을 했던 게 이호 씨의 할아버지 이명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감이 잡히시죠? 네. 이러니 친일에서 쌓았던 부와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고요. 그 부를 근거로 해서 부를 자본으로 해서 이인호 씨는 서울대 사학과를 거쳐서 미국의 웨슬리 대학,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최초의 박사가 되고 최고 수준의 엘리트가 됐던 것이죠. 자신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쩌고 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만은 이 역사의 이 부끄러운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식인 노릇하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배울 것인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오늘 뭐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것을 간간히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오갑니다만은 웅동학원만 두고 얘기하자면은 웅동학원을 설립해서 이 독립운동의 재원들을 키웠던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조국 아버지가 정말 사지를 털어서 이 어려운 학교를 운영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히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학들은 친일의 소굴이었습니다. 민족 사학들은 다 사라지거나 친일로 전향하거나 이랬었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은 싹 빼버리고 오로지 뭐 비진이 재산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로서는 참 불만스럽습니다. 뭐 기자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는 아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만은 기자들의 질문 수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자들이 공부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도 잊지 못한 채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들, 기사에 나왔던 추측성 보도들만을 그대로 이 질문이라고 던지는데 질문이 저렇게 수준이 낮은데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 성의껏 대답하려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대요. 네. 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이명세를 친일파 이명세를 할아버지로 둔 이인호는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면서 한국 여성계의 어떤 데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이인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교육 자본을 획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친일파의 후손들인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 사례로 이 책에 실려 있는 심상 김창숙 선생의 후손들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전 KBS 이사장, 전 대사, 전 서울대 교수, 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명세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결했던 사람이 바로 심상 김창숙 선생님입니다. 네, 심상 김창숙 선생님의 그 자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김창숙 선생의 첫째 아들 김환기는 아버지와 함께 상해 망명길에 올랐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에 잠입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때 나이 19살이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김환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상해 망명정부, 망명길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군자금을 모으러 조선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통탄할 일입니까? 둘째 아들 얘기 들어볼까요? 둘째 아들 김찬기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몇 차례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으로 망명하였으나 망명 도중 사망하였다. 당시 나이 31살이었다. 둘째 아들 김찬기 역시 독립운동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다음 셋째 아들의 삶이 참 기구한데요. 셋째 아들 김영기는 다행히 살아남았으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좋은 직업을 얻지 못했고 생활이 공궁했다. 말년에 김창숙 선생이 이명세 등에 의해 성균관대학교 총장직에서 축출당하고 여관방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때 셋째 아들 김영기가 자동차 운전사를 하며 부친을 부양했다. 상해 독립운동 현장에서 그 꿋꿋한 선비 정신으로 조선 선비의 기계를 떨쳤던 심상 김창숙 선생님의 자식들이 이런 길을 걷습니다. 큰아들은 19살에 일제 경찰의 고문으로 죽고요. 둘째 아들은 31살에 중경으로 망명하다가 동쪽에 사망하고 셋째 아들은 축출당한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동차 택시 운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산 선생의 아들이 운전사 노릇을 한다고 좀 비웃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셋째 아들마저도 변변한 경제적 사회적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해서 이 셋째 아들 김창기에게 쓴 그 시가 있습니다. 써준 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 김창숙 선생이 셋째 아들 김영기에게 써준 시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차를 끈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네. 다시 그 아비를 비방하여 거짓 꾸밈 잘하게 자식을 가르쳤다 이르네. 비웃고 헐뜯은들 무엇을 상심하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라. 가정의 생계를 돌보는 이 없다면 하루아침 당장에 망하고 말 것이라. 옛적에 연암공은 전을 지어 기렸다. 예덕 선생을 너희들 조금도 슬퍼하지 마라. 천한 직업 그것이 바로 천직이니라. 여기에서 연암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을 예로 들면서 천한 직업이 바로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이 연암 박지원의 예덕 선생님은 뽕 푸는 사람을 찬양하는 전기입니다. 직업에 이 귀천이 어디 있겠냐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모는 셋째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에 꺾이지 말고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서 목숨을 바치라고 했던 이명세의 후손 이인호씨 집안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우리 심상 김창숙 선생님 같은 분들은 철저하게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독립운동을 잃고 셋째 아들은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정말 힘겨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의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걸 실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아주 쉬운 언어로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친일과 망각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본 극우 세력들보다 더 친일본적인 발언을 내뱉는 우리 한국말 쓰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역사를 망각하는 자들에게 그 후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정치 공동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김용진, 박중석, 신인복 세 사람이 함께 쓴 친일과 망각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인재 지역대학장. 네, 맞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그 글로벌 인문이 먼저입니까? 인재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소개하기 힘들게 만듭니까? 아이고, 참.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인데. 인문, 인재가 없군요. 제가 왜 인재하고 헷갈렸을까요? 예. 그냥 인문대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만화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화책이요? 네. 저희가 만화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처음인데, 우리 세대는 만화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지만은, 이 만화 문화사를 쭉 보면은 아주 걸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뭐 세계 만화사까지 갈 필요 없이 한국 만화사만 봐도 우리의 추억 속의 만화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상무, 도코탁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연세, 까치 기억나실 테죠. 네. 그리고 우리 허영만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허영만 선생의 만화들, 오한강이나 식객 같은 작품들은 뭐 명작에 속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 만화가 다변화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름을 불리기도 하고요. 또 웹툰이라고 많이 아시죠. 이 웹사이트를 베이스로 하는 플랫폼으로 하는 만화들, 또 다양한 형식의 만화들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26년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강풀인가요? 네네네. 전두환을 사살하겠다고 나선 사람 얘기들. 네. 그리고 우리 드라마로도 많이 리바이벌 되기도 하는 그 웹툰들도 있죠. 이 시간에 만화에 대한 얘기를 다 펼쳐놓기는 좀 어렵고, 네. 이 만화가 갖는 여러 가지 뭐 미학적인 그 성격이나 문학적인 성격 등을 하나하나 얘기해야 옳을 줄 압니다만은, 네. 오늘은 짧게 김금숙의 만화 풀을 얘기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김 PD 이옥선 할머니 아시죠? 네. 우리 일본 성노예로 끌려갔다가 어렵게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192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92이네요. 네. 그 나이에도 아직도, 그 연세에도 아직도 수요 집회에 참가하시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8월 25일자에 인터뷰한 게 실려 있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잠깐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옥순 할머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당해서 그들이 나쁘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쁜 거예요. 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미워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 발로 갔다 하잖아요. 비록 소수가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소수가 다수를 물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우연을 비롯해서 이영훈 등등이 이런 소리들을 짓거리고 다니죠.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것이다. 불편하거나 불행한 생활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에 편승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여기에 편승하는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역사의 거짓과 싸우고 있는 이 이옥순 할머니의 일대기를 이 만화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김금숙 선생의 풀입니다. 부제가 살아있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 증언입니다. 위안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역사적인 용법이죠. 근데 요즘은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위안부란 말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위안부와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증언집들이 아주 많은데 그 증언집들을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적 학자들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어지간히 깊은 관심을 기르지 않으면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이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할머니들 예컨대 모래시계가 된 위안부 할머니나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뭐 봉선화에 붙이는 편지 등등 다양한 책들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김금숙 선생의 만화 풀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한눈에 이옥선 할머니의 고통이 그리고 이옥선 할머니의 그 고통에 덧붙여서 수많은 한국 조선 여성의 고통들이 선하게 와닿습니다. 예. 이게 만화가 갖는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만화의 형식적 미학은 잘 모르지만은 아주 그 흑백이 아주 선명한 마치 짙은 수치로 그린 듯한 이 만화, 이 그림이 아주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신선한 삶들, 역사에서 고통받았던 삶들을 실감 있게 한번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김금숙의 만화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정말 생생하게 와닿는다는 점에서 네. 무엇보다 강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옥순 할머니는 1942년 7월 15살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느 남자들 손에 납치돼서 중국 영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영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돼서 고통스러운 생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반길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머물러서 어렵게 2년이 역시 또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다가 1996년에야 한국에 오고요. 55년 만에. 그리고 2000년에 한국인적을 회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평화활동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일본의 거짓 역사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 일본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일본군 성노의 실상을 알리는데 힘을 다 쓰고 있는 분입니다. 1928년생 이옥순 할머니의 그 집안이 부유했을 리가 없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민족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계급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부장제 문제, 젠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부잣집 딸들이 이 위안부로 끌려갈 일이 없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일본군 성노예 또는 위안부로 끌려간 많은 그 여성들은 다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우리 이옥선 할머니도 예가 아니어서 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있고요. 여동생 둘, 남동생 셋 이렇게 줄줄이 동생들이 있고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내가 찾아와서 수양딸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근데 왜 수양딸이라고 하지만 이 수양딸은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 비슷한 것인데 일종의 인신매매 네트워크 같은 것입니다. 수양딸로 데리고 가서 어린 시절에는 이 잔심부름이나 이런 일을 시키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술집이나 권번이나 기생집으로 팔거나 이랬죠. 인신매매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난한 집에서는 입이라도 하나 덜까 싶어서 딸을 맡기곤 했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일본 군부대까지 가서 처절하게 악몽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되죠. 여기 그 가난했던 그 이옥선 할머니의 집안의 풍경을 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언 형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만화니까 그림을 함께 봐야 됩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 사람들의 신선한 풍경들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젊은 만화가인 듯한데 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하는 일이 없었어. 구두 고치는 일, 국수 공장 일, 머슴 일도 했어. 하루는 부두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지 뭐야. 아버지가 허리를 다친 뒤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어. 엄마는 밤늦게까지 삭반 일도 하고 시장에 나가 떡을 팔다가 남의 짐도 했어.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했지. 엄마가 일을 해도 배고른 날이 죽이라도 먹는 날보다 많았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녀인 큰딸인 이옥선 할머니는 아이들 보면서 다 이 집안일을 돌봐야 했겠죠. 네. 동생들의 그 투정을 다 받아주면서 홍시를 훔치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혼쭐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이 위안소로 끌려갑니다. 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등등의 일본 군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여기 이옥선 할머니가 있었던 이 위안소의 주인도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이 일본인 부부가 얼마나 혹독한 대접을 했는지,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여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밥을 주긴 주었는데 모래알 같았다고 하고요. 이 반찬은 배추 이파리 버린 거 주워다가 씻은 뒤에 소금과 이 듬성듬성 고춧가루를 뿌린 게 전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수많은 그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손바닥에 뭔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 만화 그림으로 보셔야 생생히 와닿을 텐데 흑백이 대조를 이루면서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매독이었어. 아래가 헐어서 더 이상 군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위안소 주인은 날 군대 병원으로 보냈어. 거기서 606호 주사를 맞았는데 이 606호 주사란 쌀바르산이라고 하는데요. 매독과 성병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두어 달이 지나도 낫질 않는 거야. 돈을 못 벌고 그러고 있으니까 위안소 주인이 다급했는지 어디선가 수은을 구해왔어. 군의관한테 받아왔다는데 그걸 작은 종지에 부어넣고 불로 끓여서 그 김을 쬐라고 하더군. 얼굴을 가리고 아래 옷을 벗은 뒤 수은 액체가 끓는 종지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김을 쬐게 했어. 결국 병은 나았지만 그 때문에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지. 네, 내가 주사로도 안 되니까 수은을 쬐서 이 매독을 치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천벌이 찾아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네. 이옥선 할머니 사례뿐만 아니고 위안소에서 아이를 가진 미자 언니 얘기들, 또 다른 동료들의 얘기들도 아프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할 때 그냥 오래된 과거의 기억의 저장고 정도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기억의 저장고를 끊임없이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끌어내서 우리 역사 현실 앞에 계속 펼쳐 보여야 돼요. 제 용어를 빌면은 2중, 3중으로 식민화된 신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이란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갈갈이 찢긴 그 신체들, 그 몸의 기억들을 우리가 계속 환기하지 않는 한 이걸 덮어버리고 또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자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과 기억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이옥선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환기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만화라는 미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주에는 중국의 동북지방, 연변지방에는 소련군이 진주합니다. 근데 또 이 소련군들에게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말로 얘기할 수 없는 지옥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어렵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는데
또 결혼한 남자는 이 북한군 전쟁통에 인민군으로 갔다가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셈이죠. 그러다가 술주정뱅이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1996년에 어렵게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난 2006년에 나눔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국적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평화운동가로서 투쟁을 하고 계신 이옥순 할머니. 그 할머니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이 만화책인데요. 이 만화는 약 100년에 가까운 1928년부터 현재까지 100년에 가까운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를 이옥순 할머니라는 신체를 통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금숙 작가는 이 풀의 비유로 해서 이옥순 할머니의 삶을 풀에 비유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옥순 할머니의 기억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들이 그 이옥순 할머니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환기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억 투쟁에서 우리가 다시 또 물러서면은 또 일본 그 정부 극우 세력뿐만 아니고 한국에 그 서식하고 있는 이 일본인들보다 더 친일적인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짓밟히고 말 겁니다. 어제 친일과 망각이라는 책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세력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떠리를 틀고 있어요. 특히 지배 엘리트들 중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부터 언론계까지 곳곳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방씨 일가와 윤치호, 대표적인 친일 지식인이죠. 윤치호 일가가 결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세력들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온갖 혼맥을 통해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돈줄로 다 연결돼 있죠. 저들과 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옥순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할 때 김금숙의 만화 풀을 넘겨보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시절은 아무리 복귀해도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한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이 실존하는, 엄존하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끼 대잡기의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 극우 세력들, 아베 일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강제동원, 그 중에서도 이 일본 성노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만은 회피하려고 해요. 그 소녀상을 둘러싸고 저들이 저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일본 성노예 문제가 뚜껑이 정말 열리는 순간, 제대로 밝혀지는 순간 일본 극우 세력들의 존재 근거가 휘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덜란드 여성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모든 이 여성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렇게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이옥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 나눔의 집의 할머니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이 존경을 표하고요. 이 존경을 넘어서서 이런 이옥순 할머니의 삶들을 그린 이 만화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페이지에 가까운 두툼한 만화책입니다. 직접 보시면은 전혀 다르게 역사의 한 구비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 우리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현무암과 파이차제 스베틀라나가 함께 쓰고 고토 하루키가 사진을 찍은 사할린 잔류자들이라는 책을 함께 할 텐데요. 예. 이 저자들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면면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현무암이라는 분은 1969년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네요. 네. 일본에서 도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조선인입니다. 혹시 그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책을 함께 쓴 사람이 바로 현무암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파이차제 스베틀라나라는 사람은 러시아 출신입니다. 홋카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고토 하루키라는 사람은 오사카 출생입니다. 해서 이 책을 보면은 조선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이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책 사할린 잔류자들은 이 부제가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이라는 곳에서 국가로부터 이 버려진 채, 잔류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10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기도 하고 또는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결혼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후손들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떠올린 이유는 제가 잘 아는 분의 번역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인가요?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조정래 선생이 아리랑에 등장하는 그 사할린에서의 그 강제노동과 학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조정래 선생이 인터뷰에서 한방 연락에 까인 적이 있죠. 연락에 까이다. 근데 교수님, 네, 이우연인가 하는 그자도 그렇고요. 박사라고 하는데 아니 박사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못 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아니 그래놓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어떻게 이걸 단순히 일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박사라고 그런 말들 쓰시면 안 됩니다. 박사들이 더 해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박사들이 더 합니다. 얼마든지 국학아세할 수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이 자신이 보지 않은 자료가 수없이 많은데도 어떤 추정하는 게 아니고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차원이겠죠. 네.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뒤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듬직한 돈줄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저자들의 그 준동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증언들이 남아있는데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할린은 지금은 러시아 영토죠. 그런데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과거에 구소련 영토였다가 1943년 무렵에 일본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소련으로 러시아로 돌아갔죠. 근데 사할린의 지도를 보면 이 책의 맨 앞에 실려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식 지명과 일본식 지명이 나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주노 사할린스크 같은 경우는 도요하라고요. 이 아조르스키 같은 경우는 나가하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식 이름과 지명과 일본식 지명이 나란히 있는데 일본 땅이었다는 흔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곳을 사할린이라 부르지 않고 이 가라후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태라는 뜻인데 자신이 자작나무가 있는 땅, 넓은 땅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할린은 러시아 혁명 이전 짜르 체제 러시아 시대 때는 이 유배지로 이름 악명이 높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두 번 소개해드린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 서정 작가 체호비 이곳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그 여행한 후에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배지이고 척박한 땅이지만은 춥고 그래서 지하 자원과 목재가 대단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 말기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가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무렵 이곳에서 지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는 이 지하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또는 목재를 일본 쪽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인들 그리고 조선인들, 일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곳에서 강제든 아니면 자의적이든 삶을 영위해 왔겠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10가족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과
결혼한 러시아인 또는 뭐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들의 삶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버려지고 또는 이 한국이나 이 북한으로부터도 버려지거나 또는 북한의 유혹에 의해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중에서 이 10명의 가족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했잖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키코라는 분, 이 영자라는 분의 이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책을 보면 표지에 벚꽃이 활짝 핀 그 사진인가 본데 그 사진을 배경으로 점자책을 보고 있는 그 할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이 요시코인데요. 예, 요시코의 조선식 이름은 영자고 러시아식 이름은 레나입니다. 네. 근데 요시코라는 사람은 영자라는 한국식 이름보다는 일본 이름 요시코나 러시아 이름 레나를 더 좋아했다고 하네요. 교수님, 네. 이게 뭐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영자 아키코 소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김지미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영하 씨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때문에 아주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 나이 이제 50살이었는데요. 김지미 선생이. 네. 20대 연기까지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너무 과욕을 부리셨네. 그래서 제가 뭐 영화에 몰입을 잘 못했던 그것도 역시 사할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키코, 이 명자란 이름의 조선인 소녀가 여성이 사할린 소련으로 끌려간 거죠. 그때는 이제 일본식 이름 아키코가 되고 그러다가 소련식으로 소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순환사를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주 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요시코라는 인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자라는 조선 이름이 있는데도 이 요시코나 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요시코는 1944년 이 사할린의 조선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집의 그 내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코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로 근로 동원하여 많은 조선인이 탄광 노동 등에 종사했다. 바로 이 탄광 노동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게 아리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두고서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준동하고 있는 자들이 이 헛소리를 했던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요시코의 아버지도 1940년대 강제 동원된 사람 중 하나였다. 사할린으로 건너올 때 아버지는 이미 결혼하여 딸이 둘 있었다.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는 충청도 출신이었다. 이 아버지를 찾으러 25세의 어머니가 딸 둘을 두고 조선 반도에서 건너왔다. 요시코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1938년에 사할린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조선 반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 뒤로 사할린에서 6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났다. 요시코는 일본 통치 시대의 토로에서 태어났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부터 사할린 거주 일본인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인은 귀환할 수가 없었다.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들만 귀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시코의 아버지도 고향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일본인이 귀환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조선인은 귀환할 수 없었다. 일본인의 귀환을 목도하면서 아버지는 울부짖었다.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광부였던 아버지는 부상을 당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 했다. 시민신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어느 날 근처의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1954년의 일이었다. 네, 이게 요시코의 그 가정의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근로 동원이 됐던 거죠. 그곳에서 어머니도 그쪽을 건너가야 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다시 아들, 딸을 낳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또는 일본인과 결혼한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에서 버려진 조선인들은 한반도 어느 쪽으로 돌아오질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안산이나 인천에 있는 곳으로 이 영구 귀국을 하기도 하는데 영구 귀국을 해도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영자네 집, 그러니까 요시코네 집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자의 경우 어릴 때 홍역을 앓았다고 해요. 홍역을 앓아서 시력을 상실합니다. 시력을 상실하는데 고열에 시달리다가 눈을 뜰 수 없게 됐고 그 길로 바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해서 17살이 되던 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이나 이른바 제일동포들이나 사할린에 있는 그 조선인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시코의 경우, 영자의 경우도 북조선에 가서, 북한에 가서 일을 하면서 시력을 회복할 수술을 기대하기도 했다는데, 수술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5년 동안. 그러면서 한국말을, 조선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요시코가 북한에 가서 일한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1년부터 66년까지 5년 동안인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노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요시코가 일했던 곳은 소리나 가마니 같은 것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그곳에서는 눈이 불편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생산 라인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작업을 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드디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즐거움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었다. 야간 수업 중에 졸다가 회초리로 머리를 맞아도 가슴 벅찬 매일이었다. 학교에서 한국어 점자를 배운 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세계가 더 넓어 보였다. 요시코는 북조선에서 자신의 본명인 김영자를 사용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는 충청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가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식 한국어를 배웠겠죠. 이렇게 요시코로 살다가 북한에서 잠시 김영자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옵니다. 사할린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레나로 사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할린에서 살면서 요시코가 경험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같은 조선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요시코를 따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님이라면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린 마음의 요시코는 대단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울기만 있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대요. 이게 사회주의적 교육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코라는 조선인이죠. 영자라는 이 영자 요시코는 조선인보다 러시아인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의미 있게 와닿는데,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요시코는 조선인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등 뒤로 느낀다. 발음이나 소리 등의 어조를 통해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장애인을 배관시하는 조선인을 요시코는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러시아인은 장애인에게 매우 친절하다. 사할린 조선인들이 러시아인을 본보기 삼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조선인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면 언니들은 한국 사람은 모두 친절하다고 감싸지만 요시코는 같은 민족이니까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걸이라며 수긍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증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시코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요시코의 그 남편도 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데요. 영주 귀국한 남편의 생활이 거의 요양원에 수용된 환자나 다름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코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할린에 살면서
그곳을 마지막 거처로 삼아 살고 있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제강점기 말기 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요시코 또는 영자 또는 레나라는 한 여성의 일대기를 통해서 식민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조선인의 삶을 그리고 있고요. 이 조선인 삶을 통해서 한국 역사의 질곡 또는 한일 관계, 한일러 이 삼국 간의 관계들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읽기는 쉬운데 쓰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 그러니까 가족과 살다, 국경을 넘다, 사할린에 살다라는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그 신선한 역사 그리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아주 깔끔해서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사진도 많이 실려 있어서 사할린을 보는데 그리고 사할린을 통해서 한국 역사를 읽는데 흥미진진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홋카이도나 이런 일본 쪽만 여행지로 상상하실 게 아니고 사할린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다녀온 번역자 얘기 들으면은 아주 특이한 삶의 풍경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적인 요소와 일본적인 요소와 조선적인 요소가 뒤섞인 아주 복잡다단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 현무암과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그리고 고토 하루키의 사진이 어우러진 사할린 잔류자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이 광기의 시대 시가 있는 금요일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후보자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 그중에서 딸과 아내를 향한 공격이 정말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광란에 가깝게 와닿네요.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김주대 시인의 시집 그리움의 넓이에서 몇 편 볼 텐데요. 김주대 시인은 오래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림이 있는 시집 그리움은 광속이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시집 그리움의 넓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인 좋아하다 보면은 탁 꽂히는 게 있어요. 시인의 시집을 하나하나 구입하게 되고 그런데 네. 저는 비교적 늦게 김주대 시인을 알았는데 읽을수록 좋네요. 그림도 참 유머러스하게 잘 그립니다. 먼저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안 보셔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4편의 짤막한 시가 이 영혼의 인간이라는 제목 아래 들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읽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의 첫 번째 연은 이렇습니다. 공격은 1차원 선의 세계이다. 무지몽매 달려가 어느 끝에 다다르면 공격은 완성되고 파괴만 남는다. 그리고 세계는 닫힌다. 이 시 참 좋습니다. 네. 공격은 1차원의 선의 세계랍니다. 이 선에서 막 질주하는 거예요.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림이 화살표 위를 달리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무지몽매 아무것도 모른 채 앞쪽으로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끝에 다다르면 공격은 완성되고 파괴만 남는다라고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는 닫혀버리죠. 지금의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차원의 세계가 있으니까 2차원의 세계가 있겠죠. 2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움은 2차원 면의 세계이다.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천지를 두루 헤맬 때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는 완성된다. 이 네모안을 헤매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해서 그리움은 2차원 면의 세계라 그러네요. 인간의 영혼에서. 네.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천지를 두루 헤매고 다닐 때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는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또는 그리움이 넓을수록 아득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3차원 입체의 세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영혼에서 3차원의 세계는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슬픔은 3차원 입체의 세계이다.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를 가진 사람이 생을 온전히 지고 위를 향해 꿈으로 솟구치다가도 수직으로 떨어져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의 생은 마침내 3차원 입체를 가지게 된다. 사람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그 슬픔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봐야 삶은 3차원 입체의 모양을 띠게 되고요. 그때야 사람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슬픔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다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슬픔의 그림자를 길게 거느린 사람들, 또 슬픔의 깊이를 헤아려본 사람들이 훨씬 사람다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시인 김주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차원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인간 영혼의 4차원의 세계인데요. 현재, 과거, 미래가 이어지는 그 세계입니다. 보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이동이 가능한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 나열된 3차원의 세계들을 연속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은 꿈을 통해 과거든 미래든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에는 반드시 영혼이 동행하게 된다. 영혼의 인간은 그렇게 탄생한다.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 참 좋습니다.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인간, 꿈을 가진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격성이 사라지고 그리움의 면을 헤매다가 슬픔의 깊이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차원의 세계들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꿈을 꾸다 보면은 비로소 인간은 영혼을 지닌 그런 인간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공격적인 인간이 있고요. 이 공격적인 인간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정말 파멸적인 이 경험을 하게 되곤 하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나 일본 그 군국주의 세력들의 단말마적 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원적으로 질주하다 보니까 공격만을 완성하고 뒤에 남는 건 파괴만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1차원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움의 면의 세계로 향하고 그러다가 슬픔의 깊이를 아는 3차원의 세계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런 입체들을 통과하면서 현재, 과거, 미래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영혼의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넓이에 실려있는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 그림과 함께 보시면 참 좋습니다. 정말 잘 쓴 시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직접 이 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림과 함께.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갈 텐데 웹사이트를 여행하다 보면은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주대 시인의 영혼의 인간 한번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의 시대에 영혼을 온전하게 지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 한편의 시를 볼 텐데요. 네네. 제목이 바람의 얼굴입니다. 우리 김 PD 바람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바람의 얼굴이요.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이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에 바람을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무형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제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는 실체가 없으면 잘 못 믿어요. 그래요. 가치만 믿어라 그러면 그거 못 믿죠. 그래서 당장 수염 달린 금발의 예수님을 봐야 직성이 풀리듯이 성령도 이 실체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때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으로 성령으로 굳이 존재론적으로 보고 싶다면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구체적인 상으로 보고 싶으면은 바람으로 생각하라. 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성령은 어떤 기운은 에테르,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경우 종종 있긴 하죠. 근데 김주대 시인은 바람의 얼굴
얼굴이라는 시에서 노을을 바람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예쁜 시입니다. 노을은 바람이 얼굴을 가지는 시간이다. 붉은 구름으로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바람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말들을 시간의 서쪽에 내려놓는다. 돛대 끝에 올라앉은 갈매기 한 마리가 노을의 목소리에 젖어 하늘을 듣고 있다. 바람의 말을 품고 갈매기는 또 멀리 날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시는 음악성과 이미지로 즐기시면 됩니다. 붉은 구름으로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바람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말들을 시간의 서쪽에 내려놓는답니다.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에서 바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돛대 끝에 올라앉은 갈매기 한 마리가 노을의 목소리에 젖어 하늘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바람의 말을 품고 갈매기는 또 멀리 날 것이다. 바람은 해가 지는 그 노을 무렵에야 얼굴을 가지고서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한다고 하고 네. 갈매기가 그 말을 듣고 또 바람의 말을 품고 멀리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는 이미지의 연상들이 아주 잘 이어져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볼까요? 시인들이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그 가난한 대가로 아름다운 시를 얻긴 얻는데 늘 삶은 뭐 어렵기 마련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가 딸을 바라볼 때 어떤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먹먹한입니다. 먹먹하다 할 때 먹먹한입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전에 알바생 어린 딸이 흘깃 쳐다보았을 진열장 속 비싼 음식 모형. 나도 모르게 침 넘어가는 순간 몸에는 어느새 눈물 냄새가 번진다. 시급 5,000원짜리 딸이 퇴근하는 새벽까지 졸면서 책상에 앉아 돈 안 되는 글을 쓰다가 아빠 뭐해? 문자가 오면 벌떡 일어나 응 지금 돈 되는 글 쓰고 있어 라고 답을 보낸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픈 막내는 가족이 모두 일하러 간 사이 화장실 옆에 걸레처럼 길게 몸을 뉘어놓고 구토가 날 때마다 어린 고독을 울컥울컥 쏟아낸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탈모증을 좀 잘 가리고 예쁘게만 보여 맛있는 것 무사히 얻어먹기를 솔직하게 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의 애비다. 젊은 날의 사랑으로 목숨을 떼어 만든 저것들이 다 클 때까지는 살기 싫어도 살아있어야 한다. 혈액처럼 몸속에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눈두덩이에 눈물 같은 걸 올려놓지는 말아야 한다. 아가리로 울면서 아가리로 밥을 쳐넣는 게 인생이라면 김밥이든 라면이든 밀어넣어 올라온 울음을 틀어막고 농단처럼 또 쓱 웃는 거다. 내려가는 밥과 올라오는 눈물을 울대뼈쯤에서 충돌시킬 때마다 신의 잔인한 의지를 먹먹하게 목구멍으로 느끼는 나는 이 집안의 강한 애비다. 네, 가난한 시인의 일상이 얼마나 슬픈지 또는 고독한지를 또는 쓸쓸한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시인들이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빚어낸 언어의 향연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들이죠. 이 시들이 없는 세계는 음악이 없는 세계만큼이나 황량할 터인데 시인들은 이런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서야 비로소 아픈 선물들을 우리 앞에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먹먹한이란 시 한번 다시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쳐버린 매미 소리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매미 소리 4개라는 시 골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봄, 뿌리로 내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빨아들이는 시간. 지상으로 가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는 세계의 깊은 시작. 여름, 비명같이 까칠한 발로 젊은 소리를 그늘에 매달고 소리를 가열한다. 투명한 날개, 실핏줄을 따라 허공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 마침내 숲에 소리의 냄새가 진동한다. 마침내 숲에 소리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표현하네요. 매미 소리를. 가을, 몸 안의 소리가 다 빠져나간 뒤 바람과 함께
검은 구멍마다 죽음이 차오른다. 오랜 풍화가 끝나면 곱게 부서진 몸도 소리를 따라가 노래처럼 세상에 흘러다닐 것이다. 이 무렵쯤이면은 여름 내내 울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매미들의 이 풍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매미의 형체를 곱게 부서진 몸도 소리를 따라가 노래처럼 세상에 흘러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겨울, 세상의 소리를 끌고 뿌리로 내려간다. 유전된 소리의 애벌레들이 여러 겨울을 견뎌 살아서도 죽어서도 소리는 소리. 매미 소리에 바치는 이 뭐랄까요? 애도라고 할까요? 추억이라고 할까요? 예. 네, 참 아름다운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편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해야죠. 시간이 허락합니까? 아니면 우리 김 PD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별 말씀을요, 교수님.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슬픔의 속도라는 시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시도 참 좋은데 앞에서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를 보면서 3차원적 인간이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움의 면에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형성되는 게 슬픔의 인간인데 슬픔의 속도라는 시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픔의 속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길고양이가 차도를 빠르게 건너가서 놓치고 온 제 그림자를 물끄러미 돌아본다. 그림자가 뒤따라 걷는다. 길을 건넌 길고양이가 훌쩍 담벼락 위로 올라가 망설이고 있는 바닥에 제 그림자를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밧줄처럼 긴 눈빛을 내려 그림자를 끌어올리더니 주섬주섬 먼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내 청춘이. 알뜰마뜻한 시죠. 길고양이가 차도를 빠르게 건너가서는 자기 그림자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뒤따라 건너와요. 또 고양이가 훌쩍 담벼락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바닥에 제 그림자가 남아있는 걸 봐요. 그러고는 밧줄처럼 긴 눈빛을 내려 그림자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나온 청춘과 같은 게 아닐까 싶다고 얘기합니다. 네. 지나온 세월, 지나온 청춘의 슬픈 그림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쓴 시 같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네. 시간의 윤리라는 시입니다. 시간의 윤리만 있겠습니까? 사람의 윤리도 있을 텐데. 네, 보죠. 시간 있는 금요일이니까 험한 소리 안 하고 예쁘게 읽겠습니다. 네, 시간의 윤리입니다. 내 안의 저녁들을 다 잊지 못했어도 지금은 더 깊은 밤으로 가야겠다. 조개 껍데기처럼 하얗게 굽은 어깨 위로 바람이 불 때 어두운 가등 아래 쪼그리고 앉아 부르던 노래. 울음의 냄새가 피어오르던 뒷골목. 뼛속까지 따라온 이름들을 버려야겠다. 울며 부르던 노래는 남아 내가 떠난 뒤에도 저녁의 목청을 가다듬고 휘파람 불며 쓸쓸히 돌아다니겠지. 가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그리워도 깜깜한 밤으로 가면 내 안에 깊은 하늘에 피부병 같은 별이라도 뜨려나. 밤비 내려 한여를 고독의 창살에 갇힌 맹수처럼 붉어지는 눈이려나. 생의 먼 데서 먼 곳까지 내 안의 저녁들을 다 울지 못했어도 이제 더 아픈 밤으로 가야겠다. 남루한 도둑처럼 담을 넘다가 황급히 지나가는 별의 눈물을 맞는다. 네, 이 시는 제가 쓸데없는 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간의 윤리라는 시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여백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시가 천천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읽을 때 이 시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도 시가 워낙 언어의 예술이어서 그리고 음악적 예술이어서 몇 번 읽다 보면 리듬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의미들이 리듬과 함께 서서히 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험용으로 이 시를 배우다 보니까 1:1 대응으로만 읽게 되는데 시어와 의미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그건 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시를 몇 번 읽다 보면은 이 혀가 시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입술과 혀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슴에도 그 의미들과 함께 풍성한 시가 다가올 줄로 생각합니다. 몇 번씩 읽어보시면은 어려움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주대 시인의 그림의 넓이에서 몇 편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주대 시인 시 읽다 보면은 참 세상의 이면들과 아울러서 우리 삶의 일상의 깊이까지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